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문화재라는 주제는 사실 좀 지루한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동대문에 지어진 그 동대문 DDP 건물 아시죠?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근데 좀 특이한 모양 같기도 하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당시에 이게 서울시가 이런 흉측한 건물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었다라는 평을 받긴 했지만, 어쩌면 그 건물은요 50년 아니 100년 후에는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문화재라는 건 당시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후세들은 그 문화재를 보고 과거의 생활 방식이나 또 건축 방식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재를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를 직접 소중하게 다룰 기회는 잘 없잖아요. 하지만 나라가 우리의 세금의 일부로 잘 관리해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문화재가 얼마 전 훼손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시죠, 여러분? 숭례문은 과거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4대문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의 대문이죠. 그래서 흔히 남대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남대문,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였고요.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지정될 만큼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큰 건축물이죠. 하지만 200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45분이었어요. 한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숭례문 누각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죠. 당시에 그 숭례문을 관리하던 직원은 이미 퇴근을 한 시간이었고요. 오직 CCTV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진입하고 나서 약 2분이 흘렀을까요? KT텔레캅 남대문에 그 설치한 센서에서 무언가 삐삐삐삐 신호가 왔어요. 하지만 당시 CCTV를 보고 있던 직원은 그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관공서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50분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야 현장의 사태가 파악됩니다. 8시 53분 소방 차량이 숭례문에 도착했고요. 숭례문은 무섭게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8시 59분입니다. 숭례문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문화재청에 통보를 했고, 돌아온 답변은 국보가 훼손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9시 반이 됐습니다. 진압이 시작된 지 40분 만에 숭례문에서는요 불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연기만 계속 새어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40분 만에 불길이 잡혔나 싶은 거죠. 그런 걸 훈소 상태라고 한대요. 연기만 새어나오는 걸요. 그래서 이제 불씨는 꺼지고 그냥 남아있는 불씨로 타들어가는 상황, 훈소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대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게 되죠. 자, 이후에 이 불의 시작 시점을 찾아서 소방대원들이 불길이 완전히 꺼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숭례문 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불이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화재의 현장의 사진인데요. 이 심각한 상황을 이제 소방대원들이 파악을 하게 됐어요. 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단 이거 화재 진압이 우선이니까 남대문의 일부가 파기가 되더라도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다 라는 협조를 얻어내게 되죠. 9시 37분 현판을 떼어내고 본격적인 화재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화 지점이라고 추정이 되는 기와 안쪽의 부분이 전통 목조 건물의 방수 처리 공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진 잠깐 보실게요. 소방대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재를 불을 끄려고 했지만 숭례문은 그렇게 쉽게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11시 20분이 됐습니다. 냉각수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파악을 했고 거품식의 소화 약재가 있어요. 불을 끄는 약재인 산소 질식제를 진화에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죠. 그렇게 30분이 흘렀어요. 11시 50분 문화재청과 소방당국은 지붕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붕이 열리게 되니 그와 동시에 연기는 훨씬 더 많아졌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반에 진화를 위해서 뿌렸던 물이 얼어붙는 바람에 소방대원들이 지붕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사이 불길은 무섭게 번져가기만 했죠. 안타까운 사진들인데요. 새벽 12시 25분에는 이 누각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새벽 1시 이 2층 서울역을 바라보는 뒷면부터 누각이 우수수 무너져 내려서 삽시간에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5시간 만에 오전 1시 45분 진화의 노력이 정말 헛되어 버렸어요. 누각 2층 그리고 1층의 대부분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600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숭례문은 불길 속에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같이 보실게요. 너무 안타깝죠.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그 감정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요, 과연 누가 이런 방화를 저질렀냐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당시에 보통
철없는 뭐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들이 이 주변에서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 이런 구식 문화에 혐오감을 가져서 불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죠. 하지만 뜻밖에도 방화범은 70대 노인 최종기 씨였습니다. 방화를 왜 했느냐? 그의 방화 동기는요, 이 택지 개발에 따른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불을 질렀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일산에 본인 소유의 3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건설사가 그 땅에 대한 보상액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액을 1억 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기 씨는, 범인은, 아이 1억 원은 말도 안 된다. 난 억울하다. 나는 최소한 4, 5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이 말도 안 되게 숭례문 방화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그는 과거 전적이 있습니다. 과거 창경궁에도 불을 질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더욱더 끔찍한 건 숭례문 사건 전에 사실 그가 종묘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묘는 경비가 너무 심해서 숭례문으로 표적을 바꾼 거라고 알려졌어요. 나 진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방화범 최종기는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의 탓이지 하고 대통령으로 탓을 돌렸다고 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99.9%는 잘못한 거고 나는 한 0.1%밖에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뭐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죠. 현장 검증이 끝나고 나서는 문화재를 훼손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말로써 이제 해결될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죠. 결국 그는 재판대에 서게 됐고요.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이 구형됐고 1심 판결에서 10년을 선고받았대요. 그리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항소라는 건 나 이거 복종 못해. 다시 해. 다시 재판해. 하고 항소를 한 거예요.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더 높은 법원에서 이걸 기각해서 10년형이 확정됐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내년 2018년에 출소를 하게 되죠. 이 방화범의 이제 가족들은요, 사실 이미 한 번 죄를 지었고, 이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또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규 씨의 딸은, 아빠, 차라리 우리 집을 태우지 그랬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원망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겠죠.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은 처음에 라이터 하나, 그리고 니스라고 하는 이제 기름 같은 좀 물질인데, 이 휘발성 물질인데, 이 니스 3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 검증 이 사진에서 자신이 가져온 이 물통에다가 이제 니스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요, 화재 신고가 사실 비교적 일찍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파만파 다 부서져 버렸냐? 이제 후에 평가를 받기에는 이 진화 과정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먼저 이 소방 인력들이 불을 끌어 가셨는데, 이 숭례문이라는 게 전통 목재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진화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정보나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죠. 물론 그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목재 건축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전통 건물에 대한 화재 진압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현대 건축물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분명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했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죠. 천장 위에서 이제 물을 뿌려서 처음에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어요. 했지만 이 지붕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방수가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재가 제대로 진압이 되지 않았던 거고요.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문화재청 전문가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실측 도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 조금은 다소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도면이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또는 소방 인력들이 이 전통 건물의 화재 진압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되어 있었더라면 이렇게 600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보가 불길에 완전히 붕괴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크게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탓할 사람은 바로 방화범인 최종기죠. 그 이후에 그러면 숭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이 사진이 좀 가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화가 일어나고 밤 시간이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숭례문의 사진입니다. 저도 참 많은 여러분께 사건을 전달하면서 가슴 아픈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건 사람의 목숨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이 사진이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쵸? 뭔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랬던 숭례문은요, 사건 발생 5년 만에 복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건 초반에는 복구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했는데, 특히나 이 보수를 위해서 사용될 목재, 이 소나무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복구가 되고 나서의 사진인데요. 다행히 이제 소나무가 좀 부족했대요. 그런데 시민들이 소나무를 기부해서 나머지 마무리 복구 공사까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좀 훈훈한 이야기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이 숭례문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부실 공사가 아니냐라는 여론도 일었는데요. 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단청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와가 깨져 있고 현판이 금이 가 있고 그 외에 다수의 하자가 발견된 거죠. 아니, 복구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안 그래요? 600년을 버틴 그런 구조물인데. 그래서 결국 숭례문은요, 다시 부실 복구 특별조사 감사까지 들어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부실 공사라고 판명이 나고, 이게 아니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보를 어떻게 부실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당시의 문화재청장이 물게 되고 변영섭 씨가 경질이 되게 되죠. 여전히 숭례문 부실 공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난 사건도 답답한데 더욱더 답답하죠. 미국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서울에는 숭례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었죠. 숭례문 화재 그리고 붕괴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현장으로 그리고 TV로 지켜보던 이들이 많이 안타까워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같은 감정이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숭례문이 전쟁 때도 버텼는데, 정말 예쁘고 튼튼한 건물인데